다음은 이제 글로벌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은 멀지 않은 히스토리입니다. 발표는 저희 택돈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최근 시장을 이렇게 보면 먹기도 힘들고 주식시장에서 떠나기도 힘든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제대로 인식해야 되지만 제대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과거로 다시 한번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금 현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왜 멀지 않은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적었냐면, 뭐 사실 지나고 보면 한 10년, 20년도 이렇게 길다면 길 수가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냥 현재 상황이 너무 당연하게 현재의 어떤 상황들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만 뒤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큰 포인트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가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면 1992년도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S&P 500입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S&P 500이 1000%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뭐 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한 380% 정도 이렇게 올라서 3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먼저 C 구간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C 구간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인데 S&P 500이 한 55% 정도 올랐어요. 나스닥은 뭐 더 오르기도 했겠지만 저희 코스피가 한 6.5%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그 구간을 끊어서 2011년 9월, 즉 금융위기가 지나서 부양책을 마련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들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한 3년 10개월의 기간을 따지더라도 S&P 500이 77% 올랐어, 72% 올랐는데 한국 시장은 6.5% 올랐어요.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실제로 20년이 지나서 나머지 10년 동안의 세월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시점에 제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제일 한국 시장에서 전성기를 맞았던 게 2002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때 S&P 500이 한 40.7%밖에 오르지 않고요. 저희 코스피가 150% 정도 오릅니다. 실제로 한 2004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좋았던 거죠. 그 뒤로 가면 더 급격하게 벌어지는데 아시안 금융위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은 S&P 500은 160% 정도가 이제 올랐습니다. 짧게 끊어서 봐도 S&P 500과 한국 시장의 차이가 크고요. 길게 봐도 한국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하고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가 달라졌을까? 2011년, 12년 사실 금융위기가 지나서 이제 문제가 미국한테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굉장히 큰 핵이 하나 꺼집니다. 중간에 파란색 선으로 꺼서 왼쪽 오른쪽을 나눴고 그 핵심이 프로텍셔니즘, 이 보호무역이 그때부터 된 거죠. 그전에는 레이건 시절부터 아시지만 신자유주의라든지 글로벌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중국 시장까지 편입되는 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글로벌 소비가 늘어나고 저희들의 산업 구조가 글로벌 소비와 연계되어 있을 때 굉장히 큰 발전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벌어들인 거죠. 각자 도생,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예전처럼 미국이나 일본의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숨은 카드를 안 보여줍니다. 각자들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제적 혜자를 뿌려나갔던 거죠. 그 경제적 혜자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는 이제 동맹국이라 해서 뭐 신흥개발국들한테 많은 기술도 유출되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테크놀로지 레볼루션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모바일에서 AI로 넘어오는 과정이 사실 2015년부터인데 실제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사를 접하지만 사실 지나간 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 활동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힘들이 실제로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도 이어졌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86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전부 2010년도,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애플, 우버, 텐센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일들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2014년부터 굉장히 급격한 투자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015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2016년 3월 달에 우리가 알파고 정도로만 이해했던 이세돌하고 바둑두면서 AI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2006년부터 시작된 흐름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연결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놀라울 만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노블록스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쿠팡이나 하이브라 같은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1조 4천억에 인수를 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인수를 하는데 22조 정도, 그 부채를 합쳐서 한 22조 정도 되는 빅딜을 만드는 거죠. 이런 힘들이 2020년, 2025년에 뭔가 발현이 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 2015년 동안 여러 가지 축적된 힘들이 2020년도에 발현되듯이 지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적된 힘들은 2030년에 발현이 될 겁니다. 표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온 그래프를 제가 뽑아본 건데요. 실제로 이노베이션이란 게 뭐 설비 투자 많이 하고 R&D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들이 M&A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금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총 111개 정도의 기업들을 인수를 합니다. 위쪽의 회색 그래프는 기존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회사들 인수한 게 40개, 새로운 비즈니스에 71개 정도를 투자를 해서 111개의 기업 인수를 합니다. 특히나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 초점을 맞추고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이제 인수를 하겠죠. 맨 오른쪽 구글 그래프 보면 81개, 187개니까 200 몇 개죠? 68개. 68개를 인수를 합니다. 실제 기존 사업 비즈니스와 연관된 회사가 81개, 나머지 신규 사업이 187개인데 187개의 주종을 이루는 산업의 섹터가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적혀있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제가 이 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성장 방정식, 과거의 성장 공식이 지금은 전혀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D램을 만들기 위해서 10조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15조를 투자하고 그래서 2, 3년 안에 마진을 가져오고 이런 성장의 공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빅텍이라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생태계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대부분 인수를 해버려요. 인수를 해서 연결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연결된 생태계에서 기존의 가입자든지 아니면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된 말로 가두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이게 현재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성공의 방정식, 성장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사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비교해서 뭐 우리나라가 안 좋고 뭐 글로벌 시장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적된 힘, 축적된 히스토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거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회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 축적해야만이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는 30년 동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안 찾아지는 겁니다. 3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 당시 상장할 때는 2조, 3조, 4조 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000조를 넘는다는 거죠. 이게 좀 엄연한 현실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이번 달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들을 엄청나게 발표를 하는데 earnings surprising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힘으로 실적의 스프라이즈가 나온 회사들은 우리가 그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조금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회사는 빅입니다. 거대 기업만이 안정된 수익의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현재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미국 스몰보다는 빅 회사고요. 뭐 OTT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차이나는 바이오에 조금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어떤 섹터의 비중들을 최근에 계속 리플레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들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은 한 5월, 6월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조금씩 교체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글로벌 관점이고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이제 그 Q&A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워낙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게 IT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한데 지금 밑에 말씀하신 뭐 OTT나 아니면은 바이오나 그런 분야에 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백신이든 치료제든 여러 가지 보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차이나하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백신의 어떤 성과들이죠. 실제 우리는 글로벌 다국적사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 내에 있는 회사만 하더라도 다국적 제약사의 신임을 못 받는다 뿐이지 실제 기술적인 혁신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오히려 임상 데이터나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얀센이 좋고 뭐 화이자가 안 좋다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 시기 단위로 임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 회사들이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 내 바이오 회사들은 거의 독점적인 어떻게 보면 지위를 누리고 있고 실질적인 투자의 발전 성장 속도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중국 바이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OTT라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 중에 조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빌황이 노렸던 회사들이 대부분 OTT죠.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제일 낙후된 섹터가 어디냐면 음원이라든지 뮤직이라든지 또는 기타 스트리밍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정도로 해서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봐서 괜찮다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기타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라는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려면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초입에 있는 회사들이 OTT 회사들이 국내 회사의 뭐 하이브라든지 뭐 미국의 워너뮤직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회사들과 연결된 회사들도 철저하게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뮤직이라든지 소니가 가지고 있는 EMI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을 리서치를 해서 상대적인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아마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뭐 헬스케어 바이오라든가 OTT라든가 변화가 굉장히 없어 보였던 그런 산업도 어떤 이렇게 AI라든가 클라우드랄까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굉장히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게 그냥 미래의 꿈 정도? 그리고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클라우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AI라든지 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칩만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그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디지털라이즈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엮여져서 실제 그 회사들이 실적이 2017, 8년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목해야 됩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회사들에 대한 꿈은 그냥 먼 미래 가치로 봤지만 최근에 움직이고 돈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후의 꿈들이 5년으로 앞당겨집니다. 그 캐시플로우를 우리는 현재 가치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고객분한테 질문받은 내용인데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주가 하락이 컸고 그 이외에도 아직은 회복 속도가 좀 더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하나는 또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흔들리면 마음도 좀 흔들리긴 하죠. 예. 과거에는 적자가 2조가 나고 1조가 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조가 나고 다시 0조가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불규칙적인 변동성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아랫단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얼마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간에 분기 단위로 이익 단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캐시플로우는 계속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방이 보이고 있는 성장주는 굉장히 마음 편한 거죠. 이게 30배가 되든 80배가 되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디폴트 날 가능성이 없고 그 연결된 옵셔널한 산업의 성장 속도는 분기 단위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최소한 30% 이상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30%, 40% 이상을 성장하는 속도를 맞춰볼 때는 밸류에이션의 큰 100배다, 200배다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아랫단이 막혀있는 성장주는 3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견해도 저희들이 계속 비중 가지고 있고, 다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비중을 조절합니다.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근데 현재까지는 계속 밀고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 지역으로 보면은 택통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물론 이렇게 지역별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어떻게 보면 비중을 늘려가는 지역, 좀 더 주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지역이 어디신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지금. 일단 지난 분기, 이번 분기 연속적으로 스프라이징 준 데가 사실 미국들의 몇 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을 저희들이 좀 늘려가고 있고 일본도 사실 저희들이 분기 단위로는 굉장히 믿음을 주는 거죠. 3, 4분이란 말이 있듯이 한 3분기 정도만 만약 연속 안타를 치잖아요.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다음 분기가 더 기대가 되지만 다음 분기 정도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 실적을 볼 때 미국 지역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개별 기업들 단위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서 계정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치려고 하는데요. 텍톤 웨비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열리고요. 텍톤 투자자문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바이위클리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산업, 기업에 대해 소통하고 있고 또 메모라는 형태를 통해서 고객분들과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시황에 대해서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기업들부터 비롯해서 지금 1분기 실적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굉장한 실적들을 내고 있고 그 실적들이 과거의 어떤 비용을 줄이거나 경기가 회복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신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여전히 저희 투자의 관점을 첨단 기술 기업들, 성장 기업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객분들과 소통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